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강력한 거리 두기의 효과로 코로나19 확산이 정체 현상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가족 모임 등은 다음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해온 보건의료노조가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 인력이 배치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하기 전까지는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까지 고려해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이자 백신이 없었던 지난해 8월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모더나 백신의 이물질 혼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에서 미사용 상태의 모더나 백신에 이물질이 혼입된 보고가 잇따르면서 미사용 백신 접종이 보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 현상을 보이는 것은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로 다른 나라들이 5배에서 10배 확진자 급증 현상을 보이는 데 비해 우리는 거리두기 강화로 3배 수준에서 정체 국면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 모임과 요양원 면회 허용 등은 다음 주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진자 발생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집단 면역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가로 의미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의 개념은 정의 자체가 불분명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감소한 상태에서 일상 회복을 하고 코로나19와 함께 사회를 운영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집단 면역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위드 코로나는 집단 면역의 개념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방역 조치를 최소화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백신 오접종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질병관리청은 실제 발생한 오접종 사례들을 따져보고 의료진 교육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 중인 백신은 이미 효과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제품이고 질병청 분석에 따르면 감염 예방 효과 82.6%, 사망 예방 효과 97.3%라며 계속해서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의 중대본 회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이 방역 수칙을 지켜 나간다면 4차 유행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강력한 거리두기와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찬성률 90%로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오는 2일까지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일하는 간호 인력이 파업에 참여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근무다! 생명이다! 의료인력 확충하라!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노동쟁의를 신청한 124개 지부에서 노조원의 82%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90%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90%가 찬성을 함으로써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5월 말부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 8개 핵심 사항을 요구하며 정부와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쟁의 조정 기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파업에 참여할 예정인 노조원은 모두 5만 6천여 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전체 보건의료 인력 80만 명 가운데 7% 수준입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긴급 의료가 필요한 곳에는 필수 인력만 배치하고 코로나19 관련 업무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노조원이 적지 않아 파업에 들어가면 환자 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는 사명감과 책임감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신규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파업 예정일 전에 수용 가능한 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이고 당장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논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17차 손실보상금 총 1,93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대략적 액수인 계산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17차 계산급 중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1,808억 원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을 비롯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약 1,733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75억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나머지 122억 원은 영업장 폐쇄나 운영 정지 등으로 피해를 본 약국과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됩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입사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채용이 취소된 취업 준비생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마케팅 회사에 합격한 안혜진 씨. 주변의 회사 자랑을 하며 부푼 마음을 안고 부산에서 상경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지 2주쯤 지났을 때 느닷없이 불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잘렸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그럴 거고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수차례 회사의 문의에 전달받은 이유는 코로나19 시기 인력 조정. 결국 하루 10,000원씩 12만 원 교육비만 손에 쥐고 다시 구직자 신세가 됐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직해본 청년 70% 이상이 채용 취소를 듣거나 경험해본 적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1년 만에 인터넷 포털 채용 취소 검색량이 2배로 뛰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합격 통보 하루 만에 코로나19로 경영이 나빠져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채용이 1년씩 미뤄지기도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는 이유로 출근 첫날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절실한 구직자에게 어떤 희망 고문 혹은 그 이상으로 어떤 사형 선고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썼는지와 무관하게 회사가 직원에게 합격을 통보한 시점부터 고용된 채용 내정자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업이 합격 통지를 하고 통지가 근로자한테 도달한 순간에 근로계약은 성립해요. 이게 다음부터는 근로자인 거고 취소가 안 되고 나가라 그러면 해고인 거예요. 코로나19로 기업 셋 가운데 하나는 채용 계획을 전면 취소하거나 보류한 상황. 바늘 구멍을 뚫은 청년들은 채용 취소로 다시 절망을 안게 되지만 구직 활동에 바쁜데 소송까지 벌일 수는 없는 데다 부당해고가 인정돼도 새 회사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피해를 감내하는 실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에서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이 없었던 지난해 8월보다도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5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만 317명으로 집계됐다고 CNN이 미국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겨울철 대확산이 정점으로 치닫던 올해 1월 이후 처음이자 6월 하순보다 6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없었던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인 폴 아핏 박사는 현재의 각종 지표는 사실상 여러모로 지난해 8월보다 더 나쁘다며 지금은 나라의 절반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지표가 더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핏 박사는 델타 변이는 커다란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은 병상이 동나고 있습니다. 인구당 코로나19 입원 환자 비율이 10만 명당 약 80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플로리다주에선 코로나19 환자가 넘쳐서 암 환자를 거부하는 병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델타 변이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10대 후반이 새로운 취약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1일 기준으로 16살과 17살이 인구 10만 명당 주간 확진자 수에서 다른 모든 연령대를 제치고 수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고전염성에 이들이 여름 내내 서로 많이 어울렸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집단 중 실제 접종을 가장 적게 할 그룹이란 점이 결합한 결과라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한 뒤 이를 의무화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도시인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는 현지 시각 26일 모든 초중고교 교사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직원, 대학 교수 직원과 대학생, 의료기관 직원들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시도 FDA가 화이자 백신을 승인한 날 모든 공립학교 교사 교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뉴저지주는 주 정부 직원에게 백신 접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현지 시간 27일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EMA는 앞서 성명을 통해 판매 승인을 받은 기관에 유럽연합 내 공급된 물량에 영향이 있는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인 조사의 세부 사항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미사용 상태의 모더나 백신에 이물질이 혼입돼 있다는 보고가 잇따라 일본의 800여 개 접종시설에 보낸 163만 회분의 미사용 백신 접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유통 중 이물질이 발견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제조번호 제품이 국내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이 정체하고 있다며 고강도 거리 두기의 성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달 가까이 4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지금 정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는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8월 달만 비교를 해보면 8월 2주차하고 3주차, 4주차 신규 확진자 규모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뭐 주말은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예. 일단 8월 2주차에는 1,800명대 중반 정도의 신규 확진자를 보였거든요. 네. 그 위에 1,700명대 후반, 그 다음에 현재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761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 바뀔 때마다 한 50명에서 적게는 한 20명 규모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뭐 일간에서는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서서히 감소세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말씀드린 8월 2주차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8월 초에 휴가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 근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휴가의 영향은 상당히 마무리가 들어갔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의 신규 확진자를 한동안 유지를 할 걸로 보고 있고 일단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확산을 막는 데에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일단 장기화되면서 경각심이 크게 약화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개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계절적인 요인도 한절기에 접어들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절충을 하면서 아마 백신 접종률이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만일 지금 단계에서 방역 조치를 일정 부분 완화를 하게 되면 다시 증가를 할 거고 뭐 백신 접종률이 더디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소세를 보인다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한동안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십니다. 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날이 지난 11일이었죠. 지난 11일로부터 현재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신규 확진자 발생 후로부터 각각 2주 후에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니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언제쯤 진정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뭐 위중증 환자 발생이나 사망자 발생이 진정세로 들어서려면 일단 정점에 도달한 이후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정점이 그러면 언제쯤 도달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정은경 청장이 언급한 바로는 9월 말까지 지금의 유행세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월 초에서 10월 중순경쯤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9월에 있는 추석 연휴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방역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방역 수칙을 이행을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려 있는데 네. 그 시점으로부터 1, 2주 정도가 지나는 시점이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은경 청장의 어떤 전망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한 2주에서 4주 정도까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10월 말병까지는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거기에 사망자도 더불어서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금 그 4차 대유행 이전 규모의 3배 정도에서 정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5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났던 다른 나라보다는 상황이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앞서 첫 번째 질문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한 2,000명 안팎 정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평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이 4차 유행 이전에 그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한 700명 안팎이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3배 정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차 유행이 진행이 되면서 3배 정도 확산이 됐고 네. 여기에서 정체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K-방역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방역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역 조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한 3배 정도 급증한 거에서 막고는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지가 한참이 됐고 비수도권도 3단계로 격상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고강도 거리두기에 효과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부 연구에 따르면 최근에 나온 거에 보면 1차, 2차, 3차까지는 그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이동량이 한 30%포인트 정도 감소했고 반면에 4단계, 4차 유행 때에는 수도권에 4단계를 적용했지만
그 감소폭은 한 0.6%포인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러면서 사실상 거리두기의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지금과 같은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동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도로 확산을 막고 있는 거는 분명 거리두기의 효과는 있다. 근데 그 효과가 감소세로 할 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고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곧 연휴가 또 시작됩니다. 정부가 추석 때 가족 간 모임이나 또 요양원 면회 허용 여부 등을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만약 이런 방역 대책이 허용된다면 어떤 부분이 좀 함께 고려돼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허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허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같이 정책 국면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양병원 입소하신 분들, 어르신분들의 대다수가 이제 접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안 지키거나 아니면 마스크 착용 안 하고 만나게 되면 돌파 감염 등의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을 하고 그리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면회가 허용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요양병원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 가족 간 모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단계에서 가족 간 모임을 허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1, 2주 사이에 큰 폭의 확진자 수 증가가 예견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은 일단 구심점 자체가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녀분들이 다 반개 가족으로 직계 가족으로 포함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그 단위 직계 가족을 보면 형제들은 반개 가족에 포함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직계 가족 모임을 허용하게 되면 부모님 기준으로는 대다수의 자녀들이 모일 수 있는 네.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는 네. 보고 있고 따라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추석이나 설 연휴에 우리가 주로 적용했던 것처럼 한 4인 정도로 모임을 제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4인을 넘어서게 되면 그다음에 또 여러 그 자녀들 가족 단위가 또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역을 고려했을 때는 이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가장 큰 관심사인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국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해선 고령층의 90% 그리고 성인층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정도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최소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고령층 90%, 성인층 80% 접종 완료라고 하는 수치는 그동안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희망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원하는 모든 국민이 접종했을 때의 수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백신을 접종받기를 원하시는 국민들이 다 접종된 이후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한 가지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동안 9월 말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당시는 1차 접종 기준으로 70% 수준밖에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방역 당국의 방향성이 지금처럼 성인 기준으로 80%가 접종 완료하는 시점이면 아마도 이 시점에서는 검토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 맞겠다 하는 분들을 빼고 사실상 전 국민이 다 맞았을 시점에 그때쯤이면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부스터샷을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언제쯤 접종 시기를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부스터샷은 필요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변이주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방법은 기존의 백신들을 반복해서 접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부스터샷은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18세에서 49세에 대한 예방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스터샷이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2차 접종 완료 후 8개월을 얘기했다가 6개월로 앞당기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이 2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세에서 49세에 대한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점이 한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지 한 8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6개월, 8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접종 완료 후 1년 이내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인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점에 부스터샷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서 성인 접종이 완료가 되면 바로 부스터샷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성인 접종률이 만약에 80% 정도에서 정체 국면을 맞는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위드 코로나 정책 같은 경우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 접종률 끌어올리는 하나의 주요한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지금 미접종자가 1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들의 접종률을 끌어올릴 유인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접종이 완료되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성인 기준으로 18세 이상에서 한 80% 정도 수준에 이제 도달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네. 그 이후에 원치 않는 국민들은 더 이상 맞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접종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상 집단 면역에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으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백신 이게 안 맞으신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조금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은 보다 안전성이 높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접종이 더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제가 보기에는 제조합 단백질 기반으로 한 백신들이 안전성 부분에서는 많이 검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 노바백스가 국내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이 노바백스를 접종받으시는, 그러니까 미접종자 중에 이런 국민들께서 상당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30-40대도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허용되면서 상당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권고 연령은 여전히 50대 이상이거든요. 30-40대가 이 잔여 백신을 맞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러니까 국내 최근의 이상 반응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40대에서 50대 이렇게 연령별로 보면 실제로 이상 반응의 빈도는 30대에서 40대가 약간은 높지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이상 반응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네. 네. 반면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슈가 되는 부분이 혈소판 감수성 혈전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현재 2명이 혈소판 감수성 혈전증을 겪은 걸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만 명당 0.2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외 사례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예. 해외 사례는 100만 명당 한 3에서 6건 정도로 평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감수성 혈전증, 그러니까 희귀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접종 받으신 이후에 길게는 한 3주에서 4주 이내에 만약 심한 두통이라든가 아니면 시야가 흐려진다든가 아니면 복부 통증이라든가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이 보이면 혈소판 감수성 혈전증일 가능성이 의심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소판 감소가 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기에 발견되면 예후가 비교적 좋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 반응 여부를 잘 모니터링하시는 방법이 최선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2.99%로 6월의 2.92%보다 0.07%포인트 올랐습니다. 연 2.99%의 가계대출 금리는 2019년 10월의 3.01% 후 1년 9개월 내 최고 기록입니다.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81%로 한 달 새 0.07%포인트 상승했고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연 3.75%에서 연 3.89%로 0.14%포인트 올라 2019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용대출을 연봉 한도까지만 내주는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가계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9월 중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9월부터 모든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연소득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KB국민은행도 조만간 연봉 한도 신용대출 규제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2만 1,000개 늘었지만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 50만 3천 개보다 둔화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정부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보건, 사회복지,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는 늘었으나 숙박, 음식업 일자리는 7만 2천 개가 줄어 최근 3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기타 운송장비와 금속가공 등을 중심으로 임금 일자리가 2만 8천 개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청년들의 일자리가 10만 개 줄어든 반면 5, 60대 일자리는 41만 개 늘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관련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네, 부서 신설이 가상자산 규제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육성의 신호탄인지 단기적으로는 아직 예단하기가 어려워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탕주의식 이른바 영끌 투자 강풍을 몰고 온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법적 개념은 물론 인정 여부를 포함해서 특히 관련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는 담당과 책임 문제를 놓고 부처 간의 핑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핑퐁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공식 입장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0만 명도 채 안 된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급격히 늘어서 현재 무려 660만 명가량이나 됩니다.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당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 등이 마침내 신설돼서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설되는 부서는 제도 운영 기획관과 함께 신고 수리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관리와 감독, 자금 세탁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당국으로부터 화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상자산은 현재 자금 세탁 방지 목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만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법적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과 관련 업종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참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철바통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종종 붙는 행정부서와 공무원. 그 수는 늘리기 어렵지만 줄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번 부서의 신설이 가상자산 규제의 신호탄인지 육성의 신호탄인지 단기적으로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워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내년부터 새로 지은 아파트는 주차 면수의 5%, 구축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도 주차면 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충전구역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북극 환경이 건조해지면 메탄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지연구소 등 공동연구팀은 배수로를 설치해 인위적으로 건조하게 한 북극 지역의 한 강변에서 메탄 생성 미생물 7종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일부는 개체수가 줄었고 일부는 거의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미생물의 개체수는 더 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증가했다며 북극 환경에 따른 미생물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하는 주요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수천 년간 지속해온 기후현상인 엘니뇨와 라니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IBS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슈퍼컴퓨터 분석 결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2배 증가하면 적도 부근 태평양 수온의 변동성이 6% 줄어 엘니뇨와 라니냐 발생이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4배 증가하면 태평양 수온의 변동성이 31% 줄어들어 엘니뇨와 라니냐 발생 확률은 더욱 감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2년에서 7년에 한 번씩 적도 부근 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더 오르거나 내려가는 현상으로 세계 곳곳에 이상 한파나 더위, 홍수 등 기상 이변을 유발합니다. 삼성전자가 3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를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본격 출시합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사전 개통 첫날인 24일 역대 최대인 27만여 대가 개통됐고 미국에서도 사전 예약 물량이 올해 갤럭시 G 시리즈 전체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월까지 출시국을 130여 개 나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과 OCI가 2차 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피치 생산에 나섭니다. 두 회사의 합작사인 P&O 케미칼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연화점 피치 생산을 시작해 2024년에는 연간 15,000톤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연화점 피치는 2차 전지의 충방전 효율을 높이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흑연계 음극재 코팅용으로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한진이 택배기사의 안전과 업무 편의성을 위해 물품 운반을 도와주는 전동대차를 개발했습니다. 한진은 전동대차를 이용하면 평지뿐 아니라 언덕길에서도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을 안전하고 편하게 운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진은 다음 달 이 제품을 출시해 원하는 기사의 구매를 도울 계획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뭘까요? 또 채소는 날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신기한 요리 과학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테이크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뭐니 해도 풍부한 육즙과 탄력 있는 식감일 텐데요. 특히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센 불에서 겉면을 지지듯이 구워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처럼 육즙을 고기 속에 가두는 게 가능할까요? 육즙의 주성분인 수분은 근섬유가 열을 만나 수축하는 과정에서 고기 내부로 모입니다. 녹은 지방도 육즙의 일부를 이루죠. 육즙이 있어야 익힌 고기를 퍽퍽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데요.
요리과학자들은 겉면을 지지거나 잘 뒤집지 않는 방법으로 육즙이 고기 내부에서 새어나오지 않게 할 수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크를 맛있게 하는 것은 육즙 가두기가 아니라 바로 마이야르 반응 때문입니다. 스테이크를 불에 구우면 고기 표면에서 수분이 제거되며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고기는 먹음직스러운 갈색으로 변하고 침샘을 자극하는 향기가 생겨나죠. 이 마이야르 반응은 온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섭씨 130에서 200도 사이에서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고 수많은 향기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일어나게 하려면 고기를 섭씨 130에서 200도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높은 온도에서 스테이크를 굽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 올라가면 마이야르 반응에서 새로운 분자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생기는 분자는 발암 물질이 섞여 맛 또한 좋지 않다고 하네요. 이 반응은 1912년 프랑스 생화학자 루이 카미유 마이야르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인체세포 속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과 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다가 그가 죽은 이후 음식에서도 아미노산과 당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 알려져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스테이크는 맛있는 음식이지만 단독으로 먹기엔 뭔가 좀 심심하죠. 그래서 항상 스테이크 옆에는 익힌 버섯이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채소를 함께 곁들여 먹곤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채소를 익혀서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류에 있는 콜라겐은 고기의 구조를 형성하고 지탱하는데 채소의 경우 셀룰로스라는 세포벽이 콜라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채소의 영양분을 쉽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셀룰로스로 형성된 세포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좋은데요. 채소를 익히면 이 복잡하게 짜여있는 구조를 느슨하게 해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셀룰로스는 수소결합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이 들어있는 염기성 유액을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익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천연 탄산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채소를 데치거나 익힐 때 천연 탄산수를 넣으면 탄산이온이 나오면서 낮은 온도에서 더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습니다. 열에 의해 영양소가 파괴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소의 향과 비타민을 더 많이 보존하면서 익힐 수 있죠. 말린 채소는 셀룰로스 조직이 경화돼 조리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때 탄산수를 넣고 익히면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음식의 맛과 향을 더해주는 향신료는 요리를 시작할 때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요리 중간이나 끝난 무렵에 넣는 것이 좋을까요?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재료일 뿐이니까 아무 때나 넣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넣는 순서에 따라서 효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유는 향신료에는 고유의 휘발성 기름 성분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요. 간 것이나 분말 상태의 향신료는 너무 일찍 넣으면 에센셜 오일이 빨리 증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넣는 것이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고요. 또 통후추처럼 과립 형태로 된 향신료는 에센셜 오일을 천천히 넣기 때문에 조리를 시작할 때 넣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면 이제 디저트를 즐겨야 할 차례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핫하게 떠올랐던 달고나 커피에도 과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달고나 커피는 커피가루와 설탕, 물을 넣고 무려 400번 이상 저어 크림이 되면 우유에 올려 먹는 커피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400번이나 섞었다고 해도 이렇게 꾸덕한 갈색 크림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비밀은 단백질에 있습니다.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종류에 따라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나뉘는데요. 단백질을 빠르게 저으면 일시적으로 단백질에 꼬여있는 구조가 풀리면서 친수성 아미노산은 물과 결합하고 소수성 아미노산은 공기와 결합해 용액 속에 공기방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샴푸나 비누 같은 계면활성제가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여기에 물 분자와 결합하는 능력이 탁월한 설탕을 넣어주면 점도가 높아지며 공기방울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거품이 안정화되는데요. 즉 크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효과는 식품 제조 과정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대표적인 식품이 머랭인데요. 달걀 흰자와 설탕을 이용해 만든 머랭은 흰자의 단백질 성분으로 거품을 만들고 설탕을 더해 크림 같은 식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궁금한 S에서는 과학과 요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학과 만난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것 같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늦여름 찾아온 가을 장마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식중독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식중독은 조금만 신경 쓰면 예방할 수 있는데요. 되도록 음식을 익혀 먹고 또 남은 음식은 곧바로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식재료별로 조리기구를 구분해야 교차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